네, 정부가 오늘 정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하고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 대선 잠룡들의 출마 선언도 본물처럼 터지고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의 최대 화두가 무엇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치게 되면 최종 확정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6월 3일이면 꽉 채운 60일이 되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여러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이 가장 늦은 날 6월 3일을 대선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고려됐을까요? 사실 통상적인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기가 그 마지막 1년 차를 남겼을 때부터 대다수의 후보들이 또 이제 출마 선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탄핵 국면에서는 조기 대선이 60일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간들을 폭넓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6월 3일이 모의평가 날짜와 겹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3 모의평가를 다소간 미루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후보들이 참여를 해서 국민들한테 그런 어필을 하고 또 국민들이 검증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정부 사이의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실제 지금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격 돌입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아직 후보들도 출마 결심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수위조차도 거치지 않는 새로운 정부가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지양하기 위해서 권한대행 측에서 이런 식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의평가를 미뤄서라도 최대한 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좀 고려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유권자와 후보자에게 충분한 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제 전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졌는데 그때도 이제 법적으로 최대 한도 그러니까 60일을 꽉 채웠던 5월 9일로 지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대선일이라는 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는 그런 선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으로 정해진 이 날짜를 꽉 채워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워낙 대선이라는 게 선관위에서도 해야 할 업무가 많은 그러니까 준비할 일이 많은 선거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유권자들에게도 충분한 정보 제공의 시간이 필요하고 후보자들 역시도 이 대선이나 조금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만큼 좀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려는 노력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선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아마 비슷한 상황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추경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개헌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지금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 계속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는 거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받았고 이제 대통령직을 박탈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탄핵 반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워 왔었고 그리고 사실상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옹호하고 혹은 그것을 강하게 옹호하면서 과격한 발언을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전혀 징계하지 않았었던 심지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나서도 원내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지금 민주당을 욕할 때인가?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본인들의 정치적인 계산에 골몰하게 바쁘고 아직도 반성 없고 성찰이 없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서 조금이라도 이 희망의 씨앗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다 미몽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의힘이 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그 주장하신 바와 달리 저희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보다는 좀 민생 관련된
관련된 현안들을 많이 다뤘거든요. 지금 아직도 이 산불 재난 극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한 추경안 집행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이 의원식 국회의장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87 체제의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이 개헌 논의에 참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던 것이고요.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계속해서 정쟁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미 단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정당 해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 많이 나간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근거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건데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떤 향방을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당원들과 또 국민들이 판단할 몫도 있는 거거든요. 이번 경선을 통해서 이 어떤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묻 후보들은 윤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묻 후보들은 또 이제 그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저희 지도부 차원에서 좀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당심과 민심을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즉답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뭔가 정쟁에서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대충 피장파장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이런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덕수 대행을 향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서둘러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마은혁 재판관을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졌고요. 더불어서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도 18일에 마무리가 되는데 후임 2명의 재판관도 임명을 했습니다. 총 3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 거는 뭐 너무나 늦었긴 했습니다만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 수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명을 하지 않을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지금 이미 최상목 대행 시절에 이 재판관을 미임명하는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있기 전에는 이런 방구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임명을 하는 걸 보면서 좀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더 문제인 것은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완규 법제차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른바 삼청동 안가회동이라고 불리는 그 계엄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불법 계엄 선포 직후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회동 자리에 있었던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봤을 때에는 이 내란 공모 혐의자로 지목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을 법제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과연 이것이 맞는 절차인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본인의 행위를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그리고 두 재판관, 그러니까 후임 재판관에 대한 지명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사실 저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에는 이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은혁이란 후보 그 자체가 조금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그러니까 무슨 뭐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뭐 인민노련 활동을 비롯한 여러 이력들을 봤을 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덕수 이 권한대행의 결정도 유감스럽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이제 대통령목 2명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10월, 그러니까 이제 국회목 재판관들의 임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의 목리로 차일피일 국회목 재판관들의 임명이 미뤄졌고 그런 결정 때문에 6인 체제로 헌재가 마비가 되면서 이 국무위원들의 탄핵을 심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라고 하더라도 조기 대선 국면 한복판에서 4월 18일 이후로는 7명 헌재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심리가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결정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8인 체제보다도 더 정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최상목 그 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의결이 되었을 때 조속하게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지금 2명을 지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2명의 이 적격성에 대해서는 이 국회 그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대권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권 상황,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저는 이 국민의힘의 입장이 상당히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본인들이 배출했던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것이 보통 사유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 시도에 대해서 헌법으로 단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성이나 성찰이 일말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대선에 출마할 후보를 내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접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사실은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그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갖 곳에서 어떤 출마를 점치고 있는 이야기들 혹은 출마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는 후보들 그리고 직접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후보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반 이재명을 기치로 내세워서 한번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승기를 잡아보겠다라는 이 속셈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어떤 오히려 이 탄핵과 파면 이후에 사실은 김상욱 의원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서겠다라고 하는 주자들에서도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반성에 대한 이야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부 보수 진영에서 지금 발언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추대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좀 짧게 반박을 드리자면 저희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탄핵을 당한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민주당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행위가 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대통령으로서 이 입법 폭거 때문에 발생한 그런 국정의 마비 이 상태에 대해서 느꼈을 고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정치적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별개 의견이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의 전원 합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윤 대통령은 법적인 심판을 받았지만 민주당 역시 정치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시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개헌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히려 개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그 작금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가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정작 이 개헌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제가 일단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한덕수 추대론 같은 경우엔 제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어떤 능력치라든가 아니면 정무적인 그런 감각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존경하고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왜 이렇게까지 좀 내몰렸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 홍 시장의 용병 정치라는 그런 주장에 동의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자생적으로 후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수혈을 하고 외부 세력에 의탁을 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취해왔기 때문에 위기 상황마다 뭉치지 못하고 분열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어떤 자질과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조직에 대한 장악력과 그 당원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제 그 이념 결사체로서의 정당에 대한 이 정당인으로서의 그런 이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자질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은 누가 추대를 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대라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양한 후보군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어필을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다양한 후보 중에 또 한 명이죠. 김문수 장관의 출마 여부도 사실 관심을 모았는데 저희 연합뉴스 TV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장관 사퇴하고 출마를 할 것 같다라는 이제 취재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출마를 결심했다고 보면 되겠죠? 진즉에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뭐 그동안 고심하고 있다, 뭐 역할이 있다면 뭐 해볼 생각이 있다 이런 어떤 고심하고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계속 풍기기는 했으나 사실 예. 이 정도 장관직을 사퇴한다라는 결심을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여론조사에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을 그 시점부터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김문수 장관을 굉장히 좀 지지하는 그 흐름이 두드러졌을 때부터 아마 꿈을 좀 키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더 난감하고 부담스러운 후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성인데 사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직접 대선에 뛰어든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의힘의 이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후보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뜨는 실정이거든요. 결국 오히려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우파와 이른바 이제 더욱더 결탁하고 밀집하고 이렇게 한 번 더 거리를 좁히는 악영향을 좀 더 끼칠 수 있는 후보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김문수 장관께서 정치를 쭉 오랜 시간 해오시면서 쌓여왔던 어떤 실책들과 발언들이 있고 그 발언들이 상당히 색깔론에 가깝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 국민의 정서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원색적인 발언들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스팔트 우파에게는 환영할 만한 후보일 수 있겠으나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투표를 하게 되실 유권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연 적임자라고 생각하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앞서 이제 언뜻 국민의힘에서 나올 이제 후보들을 보여드렸는데 10명이 이제 넘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이 컨벤션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아니면 내부 싸움, 집안 싸움으로 이어질지 여러 가지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경선을 이번 주부터 바로 시작을 할 계획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다음 주 정도로 한 주 정도 휴지를 가지기로 했던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이 벌써부터 경쟁을 통해서 과열되기보다는 좀 후보들 사이에 좀 자연스럽게 물밑 교섭을 통해서 좀 교통 정리를 좀 하고 뭔가 이제 당원들의 그런 마음을 좀 사전에 모을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한 저는 그런 계획이라고 좀 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지면서 두 달 안에 압도적인 구심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명이라도 압도적인 후보가 있는 가운데 그 후보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다수 이 사람들을 좀 응집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군들이 세력화를 통해서 좀 번보수적인 그런 어떤 구심점을 구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컨벤션으로 만들지 아니면 좀 내부 다툼으로 만들지에 네. 대해서 당이 충분히 숙고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에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후보들도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심지어 경선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숙고를 하고 너무 상대에 대해서 음해를 하고 공격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통합과 화합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본선까지 생각을 한 상태에서 조금 더 이 경선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곧바로 민주당 상황도 그러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내일 사퇴하지 않겠냐 유력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소위 속된 말로 볼장 다 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12호라고 하죠. 8개 사건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반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보통의 정당들은 후보가 심판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 선관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이 경선의 룰을 또 지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출마까지 한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규정 위반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그런 당원 당규까지 개정을 해가면서 일극 체제를 옹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로 후보가 확정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요. 또한 이재명 대표가 이미 지난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정책적인 아젠다 아닌 아젠다를 설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국정과제를 그대로 빼다 박은 듯한 그런 주장들을 펼치면서 뭐 한때는 52시간제 유연화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상속세를 완화를 하겠다라든지 그런 주장들을 펼쳤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양대 노총에 무릎을 꿇으면서 판판이 깨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출마 선언문을 가져와도 큰 감동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심지어 같은 당 소속이었던 우원식 의장이 제안했던 개헌론에 대해서도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또다시 이 안티테제, 이 피장파장의 논리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대할 것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이 기득권 이 87 체제를 내려놓기 위한 이 개헌 논의만큼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기대감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2017년에 시계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 22년도에 당시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어떤 방식
방식으로 굉장히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 이제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대목이 있고요. 근데 아마 일단 이번 선거가 그러니까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저는 결국에 회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이전에도 사실 경제 상황이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이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게 그지 없었는데 이 쌓여있던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실패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형국에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게 된 거였거든요. 그 뒤에 쑥대밭이 되었던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정말 국격이 상처 입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는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정상화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아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어떤 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폭넓은 이해, 특히 노동자 계층과의 어떤 굉장히 좀 폭넓은 소통 이런 것들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그동안 강조해오셨던 먹사니즘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부각하고 회복과 성장이라는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실체적으로 구현해내는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회복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이 불안했던 대한민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모습들과 구체적인 비전들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 출마 선언 못지않게 또 관심이 가는 게 비명계에서는 그렇다면 또 얼마나 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그리고 이것의 파급력은 또 어느 정도 있을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좀 비명계들이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심판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요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룰을 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이 비명계들도 소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상을 보시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선거인단을 통해서 후보를 뽑자.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당내 소위 이제 개딸을 비롯한 그런 팬덤 세력들을 좀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안을 받을 것인가? 에 대해서부터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비명계들 입장에서는 비명 학살, 비명 횡사라고 하는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거법 선고를 앞두고는 한 유튜브에 나가서 그 뭐 비명 학살의 그런 아픈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상처를 한 번 더 헤집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란 정당이 정말 일극체제로 굳어져서 당내 민주주의 실종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좀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을 함으로써 좀 국민들의 그런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번 경선에 저는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비명계 세력들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단죄를 하는 것이다. 이런 개헌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수가 심판을 겸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치 불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과한 예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아직 경선 선관위 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선거와 관련된 일정이 돌아가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재명 대표가 모든 룰을 세팅하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당원 당규에 이제 룰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선거 실무를 관장하는 주체는 당 안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접어두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반박을 드리자면요. 저희도 당원 당규를 보시면 그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년 6개월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임박해서 사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각종 인적 구성이나 어떤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그런 인적 배치 같은 것들, 당의 어떤 당규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비전, 아젠다 그런 모든 전략기획 구성들을 당대표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 텀을 두고 사퇴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은 거의 임박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 공정한 경선은 요원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했으니까 조기 대선이 벌어지는 거고 파면을 당했으니까 조기 대선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게 이제 불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부터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건 이전부터 당원 당규가 개정됐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해 주신 개헌과 관련한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거부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 이후에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우원식 의장께서 제안하신 이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안 자체는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개헌 특위를 띄워서 논의를 하고 그것을 빠르게 매듭을 지어서 조기 대선 날에 같이 이제 국민투표를 하자라는 게 골자인데 어쨌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4년 중임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4년 중임제로 굉장히 큰 어떤 체제를 바꾸는 내용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내용들은 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를 보시면 뭐 개헌이 잘못됐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이 이 개헌의 적기라고 볼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하시는 것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신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던가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강화와 같은 원포인트 개헌에는 동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 이전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점도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기 대선까지 2달도 안 남은 시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개헌을 실제로 하려면 발의부터 국민투표까지 최소 38일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산해 보면 국회에서 앞으로 18일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야 이것을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당내 경선도 통상 뭐 한 달 정도 혹은 한 달 조금 넘게 하던 것도 축소해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 국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유권자들께서 굉장히 사전투표를 많이 하시는데 사전투표 날에는 투표를 하지 못하는 시스템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포인트 개헌을 뭐 내용적으로 논의하기 이전에 법 개정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원포인트 개헌 이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빅딜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내용,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 이런 내용적으로 큰 단위들은 일단 대선 공약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내 대선 주자들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제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 내주셨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권이 동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87 체제가 거의 40년 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총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그중에 2명은 실제 탄핵이 되기까지 했고요. 이런 것들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야당은 나라가 망해야만 집권한다라는 왜곡된 이 유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사활을 건 행정부 견제를 넘어서 파괴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 탄핵 심판, 비상계엄 국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또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직격을 했고요. 또한 민주당은 지금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국무위원 30차례 줄탄핵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속 가능한 형태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군권을 골자로 한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 총리제라든지 양원제 등 다양한 이 어떤 선택지를 놓고 타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늘 그렇게 면피를 해가면서 개헌을 거부를 했던 그런 강자들의 논리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가 않고요. 실제로 민주당 내 그 비명계 출신들 중에서 그 실력 있는 개헌론자들이 정말 다수가 포진해 있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았던 그런 얼마나 많은 레퍼런스와 캐비넷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만 확인해도 이미 아는 대체로 무르익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즉답적으로 모든 걸 바꾸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번 대선을 통해서 1차적인 개헌, 뼈대를 잡고 다음 지선을 목적으로 해서 완결성 있는 헌법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입장문을 보면 의지 자체가 보이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